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조관선 작가는 삼척 출생으로 1995년 한국 시를 통해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했고요. 2007년 예술 세계를 통해 소설가로서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집 아버지의 아들 그 표제작을 오늘 들려드릴 텐데요. 예전엔 두 집 살림하는 아버지들이 꽤나 많았나 봅니다. 처음 들으실 때 작품 서두에 재금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딴살림이라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온 아버지가 데려온 낯선 사내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느낍니다. 따뜻함이 흐르는 글 바로 시작할게요. 아버지의 아들, 조관선. 엄마와 언니들의 흉중에서 의심으로만 맴돌던 아버지의 재금살이가 의심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안 날, 엄마는 양손에 부여잡고 있던 세상살이를 모두 놓아버리겠다는 양, 천지간이 떠나갈 때 몸부림을 쏟아냈다. 그것은 기실 발광 이상의 몸짓이었지만 우리들 누구도 엄마의 보기 흉한 그 몸짓을 제어하지 못했다. 훗날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농약사에서 생명에 치명적인 농약을 구입하여 아무도 몰래 장롱 깊숙이 감춰 놓았었는데 어느 날 속옷을 찾던 큰언니 눈에 띄어 엄마의 예비된 불상사를 제거하게 됐지만 어쩌면 엄마는 처음부터 그 농약을 마실 엄두를 못 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난 생각했다. 기가 찰노릇. 훗날 엄마는 남편의 재금살이를 누구에겐가 하소연할 때면 언제나 그렇게 한마디를 앞세워서 표현했다. 특히 엄마의 형제인 이모들에게 하소연할 땐 심심찮게 아들 타령이던 아버지의 계획된 저위를 소환했으며 아들을 낳지 못한 죄가 어디 나만의 죄냐고 이모들에게 응원을 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모들은 형부거나 제부인 내 아버지를 아무렇게나 성토하며 엄마를 위로했다. 나에게는 작은 동생인 우리 집에 5번째 딸이 태어나자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 자심함을 보이셨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5 자매들 역시 불편함을 알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년에 몇 번 설이나 추석, 조상님들의 기제사가 있는 날이면 아버진 집으로 오시곤 했다. 아버지가 외아들이시라 제사는 꼭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듯 제사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가 귀가하실 때마다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분주를 떨었으며 할 일 없이 우리들 이름을 부르곤 했다. 명절이라는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지만 엄마의 희열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집을 떠나 계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의 규모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우리 집은 풍족했다. 이유 없이 딸들에게 극심하게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도 여태껏 돈 타령하지 않고 지내곤 했는데 유별나게 딸들의 용돈 소리엔 잔소리와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우리들은 엄마에게 용돈 소리를 하지 않는 걸 불문율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 돈지갑에 헛헛한 바람소리가 들어찰 무렵이면 나는 아무도 몰래 아버지를 찾아가곤 했다. 유독 예뻐하시는 셋째 딸의 용돈이라면 아버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헛헛한 바람소리만 가득한 내 지갑을 소생시켜 주셨기에 나 역시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나는 친구들이 많았다. 남다름 씀씀이와 군계 일학 같은 두드러진 미모가 친구들을 불러놓는 빌미였겠지만 나 또한 친구들의 리더나 다름없는 위치에서의 존재감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자 노력해야 했기에
지갑의 부피를 염려하는 건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난 지갑의 부피가 얇아진 걸 아침부터 의식하고 있었다. 하굣길에 아버지를 조우하고자 경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예전 없이 한참 만에야 통화가 이루어졌었다. 그날 경리는 숨을 죽이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오늘은 사무실로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소리까지 했다. 사무실에 복잡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였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은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이다. 세무조사란 내게 있어 생경한 단어였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 세무조사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나만의 사무에 대한 강력한 제어장치임을 알지 못했으며 그날의 세무조사로 인해 아버지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있었던 날 이후 아버진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아버지를 조우하는 시간이면 천사가 얼마나 예쁜지 알 수 없지만 셋째 딸이 천사보다 더 예쁜 것 같다는 직원들의 입에 발린 찬사에 아버지의 미소가 끝모를 곳을 향하곤 했었는데 최근 들어 예전의 아버지가 아님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회사가 예전 같지 않다. 부족하겠지만 아껴 쓰거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머니에도 바람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IMF 무렵이었으리라. 세무조사에 이어진 세계 경제의 끝없는 하락이 아버지 어깨를 한없이 눌러내리고 있는 때였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멈춤 없이 손을 내미는 딸들에게 어렵다는 말씀 한 번 한 적 없으시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에게서 건네지는 용돈의 부피가 줄었으며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까지 들은 터라 내게는 알지 못할 기우가 생성되고 있었다. 더하여서 도회지에서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 두 언니와 아래로 두 동생에게도 비슷한 주문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하기 시작했다. 천지간이 훈훈하던 시절이 지나고 오기 여미는 계절이 돌아오자 우리들의 마음도 을씨년스러웠다. 엄마는 아버지에게서 지급되던 생활비가 줄었다며 목전에 보이는 딸들만 옥죄었다. 특히 아랫동생은 부쩍 심해진 엄마의 잔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 엄만 왜 맨날 우리만 들볶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직 사춘기가 도래할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큰동생은 사사건건 저항이었다. 엄마가 넷째에게만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큰동생은 엄마의 잔소리를 매번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다섯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버릇이 나름의 반발과 저항으로 드러난 것일 터였다. 나는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자 노력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이 불만이 아닐 수 없었지만 넷째를 제외하곤 누구도 목소리를 높여 낼 수 없었다. 그야말로 집안은 알지 못할 시한폭탄을 들여놓은 듯했다. 내 주변은 불안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천지가는 온기를 잃을 대로 잃어 포도를 거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옷깃 깊숙이 목을 움츠리거나 겹겹이 껴입은 재킷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은 채 걷고 있었다. 대지에 가득한 한기만큼 우리 집도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언니들은 다 큰 여자들이 외지에서 혼자 생활하면 안 된다는 엄마의 병력 같은 호통과 끊임없는 채근으로 졸업에 맞추어서 차례차례 귀향하여 읍내에다 직장을 구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홍기가 찬 두 언니의 혼사를 위해 매파를 앞세운 중매가 종종 있었지만 엄마는 찾아온 매파들을 한 번도
집안에 들이지를 않았다. 집안 분위기가 화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흔적을 들키지 않으려는 엄마의 궁여지책은 아니었는지 나는 미루어 짐작했다. 여고를 졸업할 무렵 난 대학 진학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나는 다짜고짜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로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일이라 했다. 재무구조가 경도돼 아버지 회사는 이미 회복력을 상실한 난파선임을 내가 목격했던 것이다. 그나마 아버지가 회사를 붙잡고 계시는 건 혹시나를 전제한 미련뿐이었다. 궁여지책으로 두 언니에게 나의 진학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언니들은 셋째의 대학 진학보다 아버지의 사업 회복에 마음을 할애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나로서는 암담한 시간이었다. 부잣집 예쁜 셋째 딸이라는 자존심 가득한 소식을 달고 살던 내가 대학 진학을 못한다는 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앞서는 사건이었다. 결국 난 아버지가 주선해준 자리에 경리라는 직함을 얻어서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를 갈았다. 3, 4년 열심히 출근해서 수입을 저축하면 내 손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내 안에 눌러앉혔던 나만의 각오는 더 이상의 진전을 허용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두 언니들은 몇 번 선을 본 남자 중에서 선택해서 차례차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났던 것이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신 건 그의 설날을 며칠 앞두고서였다. 명절 제사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가 집으로 오실 것이란 기대감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시기였다. 난데없는 한파로 인해 초중고교가 임시 휴교를 결정할 정도였고 거짓말을 조금 보태 오줌 줄기가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릴 정도라는 그의 겨울 최고의 추위를 기록하던 시기의 저녁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무렵이었다. 윤자야, 아버지 오셨다. 강추위를 무릅쓰고 밖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던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음성을 높였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넷째와 막내였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서 설 용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앞섰으리란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두 동생들의 뒤를 따라 나도 신발을 끌며 대문께로 향했는데 불현듯 난 내 몸이 경직되는 느낌에 엄마를 쳐다봐야 했다. 엄마도 언제부터인지 고목인 양 우두커니 선 채 말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던 것이다. 그야말로 해가 진 지 한참인 무렵에 대문 너머의 실루엣과 뺨을 때리는 한기등이 일체감을 이루며 우리 가족을 모형의 끈으로 동여매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에 의해 모습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가로등을 등진 아버지 그림자가 길게 대문 안으로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버지 손에는 우리들이 처음 보는 보스턴 가방이 들려 있었고 또 한 손은 낯선 어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내아이의 손을 잡은 것인지 어린 사내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은 것인지는 모호했다. 다만 아버지의 손에 잡힌 어린 사내아이는 내 아버지의 동공에 시선을 맞추고자 전전긍긍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의 행색이 몰골이 아니었으며 설이라는 시간성이 시사하는 하룻밤을 묵고자 여인숙을 찾아든 나그네 근접한 행색이나 다름없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엄만 겉으로는 아버지의 등장을 환영하는 모습이 아닌 듯했다. 아마도 손에 잡힌 어린 사내아이 때문이었으리라. 나름대로들 기대하는 바가 있는 우리 세 자매는 엄마와는 반대의 표정이었다. 다만 굳어있을 엄마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대문 밖으로 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날 미안해하시는 개면적은 표정을 앞세우신 채 터벅터벅 대문 안으로 들어오신 아버지와 어린 사내아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네와 함께 설을 샜는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 손에 끌려온 어린 사내아이가 아버지 권유로 설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절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은 설을 쇠고 나서도 아버지와 어린 사내아이는 방구석 한켠을 차지한 채 원래 위치로 돌아갈 낌새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한동안 우리 모두는 냉랭했다.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우리들 세 자매와 원인 파악을 할 수 없는 어린 사내아이가 조각하는 침묵뿐인 집안 분위긴 행복하지 않음에 근접한 느낌이 분명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냉랭한 공기의 원인은 어린 사내아이임이 자명했지만 아무도 어린 사내아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 사내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일 것이라는 짐작 이상의 상황을 배제하지 못했었고, 누구 한 사람 분위기 반전을 위한 패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들 세 자매는 누구든 자신들의 굴레를 침범당하지 않겠다는 드러나지 않은 자신만의 결의에 충실할 뿐이었다. 한동안의 침묵과 분위기를 깬 것은 엄마였다. 잠깐 어디 다녀오신다며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였다. 그렇게 냉랭할 것 없다. 너희도 짐작은 하겠지만 너희들 동생이다. 혹시 씨도둑이라도 했는 걸 네 아버지가 속고 있지나 않은가 싶어 그동안 형주를 요모조모 살펴봤는데 속일 수 없는 네 아버지 씨다. 하얀 피부와 곱슬머린 머릿결이나 웃음기 가득한 눈매가 실토를 하지 않느냐. 피를 이어받지 않고는 저렇게 닮을 수가 없다. 내가 여태껏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제때는 아버지를 따라온 것인데 어린 게 어미 품을 떠나 얼마나 속을 태우고 있었겠느냐. 형주. 엄마가 공개적으로 처음 호칭한 형주라는 어휘에 힘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그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고 어린 사내아이에게 또 눈길을 보내고 있음이 역력했다. 엄마와 우리들 세 자매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이 확연한 형주의 용모는 이목구비가 또렷한 귀공자형이었다. 나는 드러나지 않게 혼자 소리로 형주를 입에 담고 있었다. 아마도 형주의 그 귀염성이 가장 먼저 엄마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촉매가 아니었겠느냐고 나는 짐작했다. 더하여서 아버지가 아랫목을 지키고 있는 시점에 난 엄마가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사실 궁금했었다. 사내아이에게 있어 계모가 되는지 새엄마가 되는지도 모를 모호한 관계였지만 그간의 눈치로 보아 엄마는 아버지의 아들을 분명 싫어하지 않는 내색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냐. 어미년이 죽일년이지. 라거나 그래도 네 아버지가 낳은 자식 아니냐. 홀대 말거라. 너희들과 같은 피를 가진 아이다. 따위의 말씀을 내뱉으시는 건 어쩌면 엄마는 첩실의 아이를 이미 당신의 아들로 위치를 둔갑시키고자 결정을 내리신 듯했다. 같은 피. 나는 엄마의 같은 피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했다. 내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 옆에서 지속하여 주눅든 모습을 보이던 형주에게 의도적으로 시선을 던졌었는데 형주의 얼굴에 드러난 귀여움이 우리들 자매의 용모를 복사하고 있다는 것에 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가족애 같은 것이 솟구치고 있었던 것이다. 설을 쇠고서 누군가가 출가한 언니들에게 아버지의 귀가와 그에 따른 어린 사내아이의 출현을 얘기했는지 설을 핑계 삼아 한 차를 타고서
두 언니가 친정행을 했다. 언니들은 힐끔힐끔 사내 아이를 몇 번 일별했었는데 다행한 것은 언니들이 형부들을 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언젠가는 사실관계가 들통날 사건이었지만 아마도 친정집에 당장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기 싫었을 것이리라 생각되었다.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기가 찰 노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언니들은 하룻밤도 지내지 않고 어둠을 핑계로 돌아갔다. 차에 오르던 큰언니가 내뱉은 말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닮았니? 라는 소리에 나는 미소만 지었을 뿐 별다른 표현을 드러내진 않았다. 어린 사내 아이와 함께 귀가한 아버진 한동안 출타를 하시지 않았다. 아버진 가능하다면 형주를 당신의 눈길이 미치는 범위 밖으론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계시는 듯했다. 아버지의 그러한 몸짓엔 행복감이 배어 있었다. 평소의 유순하심에 보태어 더 넉넉해진 눈빛이 엄마의 잔소리도 차감하고 있었다. 소문처럼 출근할 회사마저 없어진 것인지 설을 쇠고 음력 정월이 지나 춘삼월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안방을 지키고 계셨다.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단 소문이 우리 자매들에게도 전달됐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행복했다. 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 것인지 실감할 수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신 듯 안방을 떠나지 못하는 어린 형주만을 눈길로 지키고 계심이 확연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창 미운 짓거리를 할 나이에 어린 형주는 기특하게도 미운 짓을 하지 않았다. 보아하니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눈치라는 걸 알아서 엄마나 우리 자매들이 야단칠 짓거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음이 확연했다. 엄마는 형주가 기특한지 저 어린 것이 무얼 한다고 벌써 눈치를 보는구나. 형주야 괜찮다. 여기도 네 집이다.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괜찮으니 눈치 보지 말거라. 따위의 말씀을 입에 발린 소리처럼 했다. 설을 쇠고 그의 봄에 아버진 읍사무소를 찾아가 형주를 호적에 입적하고 주민등록에도 등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 몰래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일기장 속에 감춰두기로 했다. 다섯째인 막내보다 한 살 어린 형주에 대한 기록에 나도 모르게 막내라고 읊조리며 미묘한 미소를 짓기도 했던 것이다. 형주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우리들 호적과 주민등록에 입적, 등록된 형주는 다음 해에 취학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학생이 됐다. 집 가까이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등하교를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 형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활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취학 전과 취학 후가 확연히 다른 언행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과 만남을 시작하면서 형주는 차츰 우리들의 야단을 벌기도 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면 입고 있는 의복이 사나울 도리로 분탕체를 하고 귀가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형주에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야단치는 법을 몰랐다. 밖에서 옷을 더럽힌 형주에게 나나 아랫동생이 야단이라도 치려고 눈치를 보일 때면 관둬라. 또래들이 죄다 그렇지 별다른 애가 있더냐. 믿게 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라거나 저 어린 것이 지 몸 하나 지킬 줄 아는 것도 어쩌면 내겐 큰 힘이다. 라며 이해하지 못할 말씀과 함께 형주 역성을 들었다.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오는다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아들인 형주를 싸고 도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형주가 학생이 되어 등하교를 시작하자
아버진 차츰차츰 외출에 재미를 붙이는가 싶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주변의 도움으로 읍내 변두리에 또 회사 간판을 달았다고 했다. 새로 설립한 아버지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려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얼굴색이 달라지고 있음이 확연했으며 우리는 기뻐했다. 더하여서 예전처럼 집을 비우시는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엄마의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는 듯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주의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가 형주 엄마와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니면 형주 엄마가 다음에 데려갈 테니 당분간만 형주를 맡아달라고 한 것인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무릎 앞에 앉은 날이 있었다. 형주가 더 크기 전에 단판을 봅시다. 나도 이제 형주와 정이 들어서 어떡할 수 없지만 참말로 더 정이 붙기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형주를 아주 데려온 겁니까? 아니면 형주 엄마가 다시 데려가기로 했습니까? 아, 어미가 형주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 정말 내 아들로 키워도 된단 말이죠? 내 아들. 엄마의 그 언급은 내가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말이었다. 남편이 외도하여 낳아서 손에 잡고 들어온 어린 사내아이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내 엄마.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형주에 대한 엄마의 애착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채근하는 엄마의 표정만은 처음 목격하는 진지함이 있었다. 그렇다니까 쓸데없는 말을 왜 계속 짓거려? 쓸데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상대한 엄마의 단판은 엄마의 삶에 신바람을 일으켰다. 짧디 짧은 시간에 엄마 나름대로 변화가 도래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재금살이로 속병을 알아오던 내 엄마가 당신의 속병보다 고추를 단 아들이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는 아들 소유감에 엄마의 표정은 매일 싱글벙글이었다. 아들 없이 딸만 내리 5을 낳은 엄마의 기우와 조상에 대해 죄스러움은 아버지와의 단판에서 춘설처럼 녹아내렸지만 엄마는 그 무렵부터 내 속으로 낳지 않은 아들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듯했다. 어느 날부턴가 엄만 나를 대신해서 형주를 앞세우고 다니셨다. 더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형주야 형주야를 입에 달고 지내셨다. 아마 아들을 낳지 못한 당신 나름의 한을 그렇게라도 풀어내고 싶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형주야 어딨니? 엄마하고 시장 다녀오자. 아마도 연휴를 겸한 장날이었으리라. 장터라야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데 무슨 일인지 엄마는 아침상을 물리기 바쁘게 설거지를 밀어놓고 형주를 불렀다. 엄마의 몇 번의 부름에도 형주는 대답이 없었으며 나타나질 않았다. 엄마는 더욱 목청을 높여 형주를 부르다 못해 목청이 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참 동안 마을을 순회하고서도 형주를 찾지 못한 엄마는 근심 걱정보다 백납같이 무거운 짐작을 앞세우고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윤자야, 형주가 안 보인다. 마을을 이잡듯 뒤졌는데 아무데도 없구나. 형주 친구들도 오늘 형주를 보지 못했다는데 혹시 우리 몰래 지엄이가 와서 데리고 간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정말 답답하고 속이 타는구나. 빨리 아버지 찾아서 형주 엄마네 주소라도 물어보거라. 휴대전화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 그날 엄마는 참말로 호들갑 이상이었지만 이미 출타하신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단은 없었다. 아니할 말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꼭 잡고 자랑인 양 형주야 형주야를 입버릇처럼 쏟아내고 다니시던 그 형주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기절초풍인들 못하시랴. 그런데 공교로운 건 아버지마저 어딜 다녀오신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그 아침에 일찍 출타를 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형주 친구 집에 전화라도 걸어보라고 우리를 채근했지만 우리들 중 형주 친구를 알고 있는 자매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찾겠다는 것보단 형주를 찾지 못해 안달이신 엄마가 더 걱정이었기에 무조건 겉옷을 걸치고 대문을 나서야 했다. 주말이라 어디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올 터인데 괜한 안달이라고 엄마를 달래기도 했지만 엄마의 걱정과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날 엄만 장날을 기해 형주에게 새 옷을 사 입히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구입하기보단 당사자인 형주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사 입히고자 형주를 찾았던 것인데 정작 당사자가 보이지 않았으니 엄마가 집 옆에 조그만 공터에 심어놓은 상추 등 속을 가꾸려고 대문을 나설 때만 해도 형주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다는데 대문 여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 어린 것이 일찍 어디로 갔는지 귀신이 통곡할 노릇이라며 엄마는 한숨과 울음이 뒤범벅된 심사를 토해내다가 스스로 걸으면서 파출소를 찾아가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날 하루 해가 저물도록 형주는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해걸음역에 귀가하신 아버지를 붙잡고 형주가 없어져서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고 아닌 보고를 했다. 그러나 실종인지 가출인지 불분명한 과정을 들으신 아버진 너무나도 태연하게 형주의 행방을 언급하셨던 것이다. 형주가 하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내일 저녁 때까지만 엄마하고 같이 지내라고 애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왔다 하고 실토를 하셨는데 결국 엄마는 그 밤을 꼬박 새운 후에야 아버지를 재촉하여 형주 엄마를 만나야 한다며 주소를 얻어내고 밤잠을 몽땅 빼앗긴 채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이웃한 도시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손에 꼭 쥐고서 나를 앞세워 이른 아침 씩씩하게 출타했던 것이다. 시외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까지 가서는 택시로 환승하면서 엄마는 아버지에게서 얻어 적은 주소 쪽지를 기사님에게 보여주시며 가는 길을 재촉했다. 택시에 몸을 실은 엄만 형주의 태도도 못내 서운해했다. 참말이지 제 친엄이 못지않게 지를 보살피며 키우고 있는데 무엇이 서운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는지 형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래서 남의 새낀 그 미야오기야 키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자야, 건성건성 살피지 말고 찬찬히 찾아보거라. 집집마다 문패가 아니나. 형주의 실루엣이라도 찾고자 내 눈길이 던져지고 있는 문패들은 주소가 적힌 문패가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주소가 적히지 않은 채 이름 석자만 적혀있는 문패들도 많아서 사실 아버지가 적어주신 주소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엄마에게 당신의 삶 그 자체이거나 그 이상인 형주는 그때까지 오리무중이었다. 찬찬히 찾아보거라. 이참에 형주를 데려가야 내가 살 수 있다. 네 아버지도 그렇지. 그 어린 것이 엄마 타령을 한다고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생모한테 불쑥 데리고 가면 난 어떨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들이 엄마의 발걸음을 떠밀고 있는 듯 했다. 서두르느라 아침밥도 거르고 나온 터라 나는 시장했다. 엄마 역시 시장했을 터였다. 음식점 부근을 지날 때마다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들로 나는 차츰 기진하기 시작했다. 서너 걸음 앞서 걷는 엄마를 향해 무엇이라도 조금 먹고 찾아보자고 했지만
엄마는 이런 방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받아든 주소지가 주변에 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에 내 발걸음도 멈춤을 사양하고 있었다. 윤자 누나. 손에 들린 주소와 문패의 주소를 대조하며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즈음에 등 뒤에서 형주 음성이 쫓아왔다. 앞서갔던 엄마의 몸피가 반사신경을 앞세워 먼저 형주를 쫓았다. 아이쿠 형주야, 형주야, 내 새끼, 내 새끼야. 형주를 보자 엄만 아예 실성한 듯했다. 엄마는 형주의 음성을 듣고 돌렸던 고개가 몸피와 함께 동시 반응으로 형주에게 내달렸던 것이다. 길바닥에 선 채 형주를 끌어안은 엄마는 탄식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리라. 엄마 품에 안긴 형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다. 나 역시 윤자 누나라고 부르던 형주의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형주야,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의 음성은 코맹맹이 소리였고 엄마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주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입을 뗐다. 엄마, 형주 숨 막히겠어요. 오똑한 콧날 위로 검은 동자와 흰 동자가 예쁘게 조형을 이룬 형주의 눈길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며 난 엄마를 채근했다. 엄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 형주를 만났으니 데려가든 어쩌든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냐. 얘 생모한테 말도 없이 데려가면 또 얘 생모가 찾을 거잖아. 그리고 잘못하면 유견이 어쩌냐 하면서 경찰서에 드나들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니? 엄마는 당신의 품에서 형주를 풀며 다음 수순을 내게 물었다. 나는 형주를 앞세워서 형주의 친엄마를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얘 엄마가 내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엄마의 욕심이 보이고 있었다. 내 엄마였고 우리들의 엄마였던 위치에서 형주만의 엄마로 변한 엄마가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들 호적이 입적된 그리하여 엄마의 아들임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엄마의 믿음은 여태까지 확신의 굴레를 떠나 있음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설득해야 했다. 내 엄마가 형주를 잃을까봐 동분서주하시는 것처럼 형주의 생모가 아들이 없어진 걸 알게 된다면 그 파장은 또 어떨지. 엄마, 이참에 형주 생모한테 아주 못을 받고 갑시다. 다시는 형주를 찾아오지 못하게. 이거사, 야 어미가 형주를 찾았다든 저 어린 것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네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노래를 불렀겠니. 엄마의 음성에는 형주를 향한 애잔함이 가득했다.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어린 것을 두둔하고 있는 엄마의 표정은 당신 속으로 나온 내가 관심박 인물이나 다름없는 듯했다. 갑자기 내 엄마가 형주만의 엄마로 둔갑한 느낌이었다. 그날 엄마는 형주를 앞세우고 형주의 생모를 만났다. 우리가 아닌 내가 형주를 더 잘 키울 테니 형주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슬그머니 형주 생모가 깔고 앉은 자리 밑으로 봉투 하나를 밀어넣기도 했다. 더하여서 엄마는 애써 눈물까지 보이며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맛보며 살라고까지 덕담을 건넸지만 과연 그것이 엄마의 진심인지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눈시울을 찍어내는 형주 생모를 뒤로하고 엄마와 나 그리고 형주는 아무런 탈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엄마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형주와만 말을 나누었다. 간혹 자랑스레 여기던 셋째 딸인 나에게도
무슨 말인가를 건넸지만 예라거나 아니로 답할 간단한 질문 몇 마디가 전부였다.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탄 우리는 엄마의 명령에 의해 동네 입구로 들어서기 바쁘게 택시에서 내려야 했다. 한참을 더 걸어야 하는 집과의 거리를 생각하며 불어터진 입으로 내가 왜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웃기만 했다. 형주야, 엄마 등에 업히렴. 택시에서 내린 엄마는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내밀며 형주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했다. 아예 형주만의 엄마였다. 엄마는 내 눈치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형주 또한 앉아서 등허리를 내민 엄마의 등에 스스럼 없이 업히고 있었다. 그날 형주는 내 엄마의 등에 업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형주를 등에 업은 엄마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장면이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주를 업고 다닌 적이 있었는지 그 광경이 생경하지 않다는 것이 내 눈에 비친 엄마와 형주와의 거리감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아니면 행복한지 엄마는 연신 형주에게 무어라 말을 건넸고 형주는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를 빠뜨리지 않고 말대답을 했다. 엄마의 등에 업힌 형주는 얼마 못 가서 내 엄마의 등에 머리를 떨구었고 잠든 모습을 보이었다. 우리 집 대문 가까이에 다다르자 엄마의 등허리가 조금 굽은 걸 나는 보았다. 형주를 업고 있는 엄마가 힘들어 보였기에 내가 형주를 업겠다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절대 사절이었다. 아직은 거뜬하다. 뛰어가서 대문부터 열어라. 엄마의 목소린 억지로라도 지친 기색을 감추고 있었다. 내 엄마에게 언제 저러한 힘과 정겨움이 있었는가를 차치하고라도 아버지와 엄마에게 아들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더하여서 우리들 5 자매에겐 형주가 어떤 인물로 존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가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엄마에게 시선을 맞추었다. 엄마의 얼굴은 솟아오른 땀으로 범벅돼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비중의 행복감을 담은 미소를 천지간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